토론은 머리숱이다. 야, 이게 무슨 제목이 이래?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야 주요 대선 후보 간에 토론을 한다, 안 한다, 뭐 네가 가라 하와이 지금 뭐 영화 대사가 생각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토론을 할지 말지를 두고 지금 신경전이 치열한데 그 후보, 두 후보 얘기 먼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문제가 있다면 제 면전에서 지적하고 또 저에게 반론할 기회도 주시고 후보의 아주 최소한의 도리이다 생각합니다. 이게 토론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싸움밖에 안 나와요. 실제로. 국민의힘 경선 16번 했지만 그 토론 뭐 누가 많이 보셨나요? 저는 더 극단적으로는 지금은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과태료 내고 안 나오실 수도 있다. 법정 토론도? 500만 원 내면 안 나와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하고 토론하려면은 대장동 특검 받고 이 진상규명에 협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같이 앉아가지고 국가 장래에 대해서 논할 수 있습니까? 저도 창피합니다. 솔직한 얘기야. 국민이 창피해하는 후보는 네거티브에 몰두해 TV 토론을 회피하는 윤석열 후보입니다. 이게요, 좀 심하게 말하면 진짜 무슨 내기판 또는 도박판 같아요. 뭐 하나 내니까 뭐 하나 얹고 뭐 하나 얹고 뭐 하나 얹고 조건에 조건을 지금 얻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이거 안 받으면 이거 안 내. 이거 안 받으면 이거 안 내. 지금 그런 상황 같아요. 안진용 기자님. 네, 간단히 얘기를 하면요. 이재명 후보 측은 토론하자, 주 1회 정도 정책 토론 해보자 이거고 윤석열 후보 측은 의미 없다란 얘기입니다. 지난달 8일 처음 이 얘기를 꺼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하면 싸움밖에 안 된다. 경선 과정에서 16차례 했는데 토론 누가 받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바로 이재명 후보가 다시 SNS를 통해서 이런 토론을 말싸움으로 치부하고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어제 윤 후보가 다시 한번 맞받아쳤는데 대장동 특검을 받으면 응할 용의가 있다. 이런 상태에서 토론은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양쪽이 토론을 하긴 합니다. 중요한 건 정책은 실종되고 장외 토론, 정말로 입싸움만 하고 있는 거죠. 네. 일단 최진봉 교수님, 네. 유권자 입장 또 좁게는 시청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토론을 좀 해야지 후보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가 이건 좀 아직 알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3번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요. 그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이런 거잖아요. 어떤 소비자가 제품을 사러 가 상품을 비교해서 어떤 상품이 좋은지를 결정하고 그리고 상품을 구매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들이 어떤 정책적 비전을 갖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그 의혹들을 서로 질문하면서 그 답변도 들어보고 정말 논리적으로 이 사람의 설명이 맞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이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토론에서 충분히 검증돼야 될 텐데 지금은 각자가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만 얘기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직접 두 후보가 나와서 정책적인 부분에 함께 치열하게 토론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볼 때 어느 분이 정책적으로 대안을 잘 갖고 있구나. 또 네. 비전 얼마나 잘 준비돼 있구나. 또는 현재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당연히 제공돼야 될 후보들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토론회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는 모르겠고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조건을 자꾸 다시는데 그 조건을 토론회에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의혹이 있으면 그 부분 제기하고 그 부분에서 답변 듣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저렇게 자꾸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을 볼 때는 토론을 회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너무 토론이 지나치게 많은 것도 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왜 토론회라는 게 준비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후보들 본인도요. 그런데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할 텐데 또 너무 안 하는 것도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시청자분들, 유권자분들이 판단의 기회를 많이 놓친다는 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뭐 팩트체크 차원은 아니지만요. 권상희 평론가님, 앞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 국민의힘 경선 때 TV 토론 16번 했지만 그 토론 누가 많이 뭐 보셨나요? 그랬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거 경선 TV 토론할 때 시청률 꽤 잘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왜냐하면 물론 시청률이 잘 나왔다고 해서 국민의 뭐 대다수가 봤다 이걸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관심이 뜨거웠던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정치 신인으로 국민들 앞에 첫 선을 보이는 거나 다름없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16번의 경선 과정을 통해서 윤 후보의 토론 실력이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그래요? 네. 보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대장동 특검, 이제 조건부 토론을 자꾸 주장한다. 여당에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 특검의 목소리는 지금 높은 상태지만 특검이 진행될지 진행되지 않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특검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최근에 이 실무자 두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검찰의 수사만을 지켜보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낸 것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조건부 토론을 하겠다라고 여당이 비판할 수 있는 여지는 주기는 했지만 토론을 하자는 것도 이재명 후보 측의 요구잖아요. 특검을 하자는 것도 윤석열 후보 측의 요구 사항 중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토론이라는 게 사실 저는 뭐 독이 될 수도 있지만 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리스크를 지금 안고 있으면서 윤 후보에게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긴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을 하고 토론을 조금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토론이라는 게 이 뭐 MBN도 대선 기간에 그동안 국직간 선거 기간에 토론회를 주최해봤습니다만 최진범 교수님, 예. 토론회라는 게 무제한 이 주제를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딱딱 외교안 보면 외교안보 분야, 정치 분야면 정치 분야, 사회 분야면 사회 분야 이렇게 주제별로 이제 모아지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뭔가 자신이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이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을 좀 우려하고 걱정해서 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잠깐만요. 예. 지금 공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토론하자고 한다는 것은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럼 모든 분야에 지금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신감입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토론에 대해서 본인은 어느 정도 준비돼 있고 얼마든지 모든 현안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 어필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자꾸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에게 이미지는 그렇게 심겨질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자신감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한테는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검 얘기를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마치 지금 윤석열 후보의 주장만 들으면 특검을 여당이 받지 않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게 아니고요. 현재 법사에서 어제도 논의를 했는데 서로 여야의 의견이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여당이 받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같이. 왜 문제가 되냐면 여당은 지금 상설특검법 이미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된 상설특검법에 준해서 특검을 하자는 것이고 야당은 특검법을 새로 만들자는 거예요. 네. 이번 특검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 그 특검법 안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특검 내용 그 대장동 관련 의혹만 들어 있고 또 하나는 특검을 추천하는 추천 단위를 야당이 하겠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야가 지금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마치 윤석열 후보는 여당이 특검을 받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그게 전혀 아니고요. 법사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서로 여야가 의견이 달라서 충돌되고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여야가 빨리 합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네. 이런 어느 한쪽에 유리하도록 특검법을 만들 수는 없어요.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네. 보여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다른 이유를 대는 것이 뭐 본인은 그게 정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국민들을 볼 때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윤석열 후보가 좀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간의 토론에 놓고 신경전이 일리는 가운데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도 뭔가 이 토론에 관련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토론을 대단히 잘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토론이라는 것은 각자 서로 의견이 맞아야지 제대로 토론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일방적으로 누가 토론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따라가서 토론을 할 필요는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분위기에 휩쓸려 토론해야 되나 보다라고 할 필요는 없다.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만반의 준비가 됐을 때 토론에 임해도 된다라고 지금 훈수를 둔 것 같은데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진짜 이 토론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후보들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됩니까?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 선관위 주관 토론회는 3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사 주관 등 기타 토론회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지난 15대부터 19대 대선 후보 토론회 현황을 살펴보면 네. 모두 선관위 주관 토론회는 3회씩 개최했고 언론사 주관 등 기타 토론회는 그 이상 12회부터 83회에 걸쳐 개최했습니다. 후보별 성향이나 합의에 따라 토론회 횟수가 달라진 모양새인데 최근 민주당은 토론회를 최대한 많이 개최하자면서 이 법정 토론회 횟수를 늘리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물론 과태료를 납부하면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윤 후보가 토론회에 전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하. 양측 모두 일정한 조건을 내걸고 줄다리기를 하는 형세인데 윤 후보는 특검을 받아야 토론회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이고 이 후보는 이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의혹까지 포함시켜야 특검에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즉 양측의 줄다리기 형세라고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지 토론회가 전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근데 복잡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조건이 붙잖아요. 이거 받아야지 한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얼굴 좀 서로 보고 좀 대화하자. 이게 이렇게 어려운가? 시청자분들 그런 마음 드실 거예요. 그런데 난데없이 이 장소에서 이 주제로 두 후보 간의 토론이 붙었답니다. 그 모습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에 했습니다. 저번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염색을 하고 나니까 또 저는 뭐 조금씩 계속 해왔어요. 머리가 좀 힘으시네. 아니 그건 아니고. 그래요? 뭔가 교정을 하시는 건 느낌이 들어요. 아니 그냥 염색만. 염색만 색깔이 좋은데요? 아주 보기 좋으세요. 한 염색 시작한 지 이제 뭐 7, 8년 되는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저걸로 빗으로 하는 게 있어요. 엉뚱한 곳에서 뜻하지도 않은 주제로 저렇게 마치 주변에서 질문하신 분이 그냥 사회자처럼 됐어요. 허주연 변호사님. 맞습니다. 네.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머리숱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녀를 막론하고 피해갈 수 없는 고민이 5060들 특히 머리숱이죠. 저도 연말이 되니까 약간 살짝 줄어드는 듯한 불안감이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느껴지는데요. 네. 두 후보도 대선 후보이기 전에 어쩔 수 없는 중년 남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일 날선 공방을 벌이지만 이 머리숱 고민만큼은 함께 나누면서 그러면서도 서로 어떻게 관리하나 이렇게 재미있는 신경전을 벌이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된 건데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게 이제 27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오후 2시쯤에 이 지방자치대상 시상식 자리에서 축사를 하기 위해서 두 후보가 만나게 된 겁니다. 머리카락 얘기를 먼저 꺼낸 사람은 이제 주최 측인 이상택 한국지방신문 협회장이었는데요. 이 후보에게 먼저 머리 염색을 하셨냐 이렇게 물었더니 어젯밤에 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훨씬 젊어 보인다 이렇게 덕담을 건네니까 이 후보 너무 좋아하면서 환한 표정을 지으면서 대화를 이어갔는데 여기서 지켜보던 윤 후보가 저는 조금씩 계속 염색을 해왔습니다라고 대화에 참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후보가 한 발 더 나갑니다. 혹시 머리 좀 심으신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윤 후보가 정색을 하면서 고개를 살짝 돌렸어요. 그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가 석연치 않은 듯이 뭔가 교정을 하신 느낌이 좀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윤 후보가 계속 염색만 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염색 시작한 지 한 7, 8년 정도 됐는데 빗으로 이렇게 계속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부연 설명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대선 후보가 전하는 메시지가 잘 전달되려면 보여지는 이미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후보들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야, 이게 급작스럽게 뭔가 이루어진 대화인데 뭐 저건 토론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보세요. 저 순간에도 앞서 대화 이 내용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저 짧은 순간인데 뭔가 이재명 후보가 약간 공사장 느낌이에요. 머리를 좀 심으신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뭔가 교정한 느낌이 들어서 염색만 한 겁니까? 염색만 한 겁니다. 한번 보기 좋으세요. 네, 이렇게 뭔가 토론에는 자신이 있다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재명 후보가 뭔가 저 대화에도 가벼운 대화에서도 주도권을 쥔 느낌인데 근데 최지봉 교수님 어쨌든 후보 간의 토론회는 물론 이제 다자 토론회도 있고 1대1 토론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어쨌든 저 토론이라는 게 어색함은 이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토론을 하게 되면 강하게 부딪힐 가능성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의 의혹에 대해서 아마 강한 공격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이제 분위기가 좀 달아올라서 서로가 서로에게 공격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토론이 만약 진행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서로가 좀 감정적으로 상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정책적 부분도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의 말에 대해서 반박을 계속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사실은 서로에게 좋은 감정보다는 경쟁적인 차원에 있기 때문에 감정이 좀 더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뭐 저 모습만 보면 그렇게 뭐 가깝게 느껴지진 않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대선에서 이제 경쟁 관계고 또 하나는 얼마 대선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 또 네거티브 전략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서운함들이 표현되는 그런 어색한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토론은 앞으로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루어진다면 두 후보의 진면목을 또 평가하는 기회가 될 거니까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뭐 후보 간의 신경전도 있습니다만 이제 조금 깊숙이 들어가서 윤석열 후보 쪽 얘기를 보면 뭐 김건희 씨가 엊그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뭔가 이 골치 아픈 문제는 하나 푼 것 같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먼저 김건희 씨가 대국민 사과를 한 이후에도 계속 뭔가의 의혹에 또 시달리고 있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김건희 씨가 2006년에 발간된 미국 할리우드 유명 시나리오 작가의 디지털 미디어 스토리텔링이라는 책 번역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김건희 씨 박사 과정을 지도한 국민대 교수가 번역을 감수했고 김 씨를 포함해 국민대 박사 과정에 있던 7명이 역자로 참여했는데 네. 이 포털 사이트에 그 번역이 무성의하다는 리뷰가 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책 원서와 이 번역본을 비교해 보면 엉터리 번역으로 볼 수 있는 대목들이 눈에 띄기는 합니다. 네. 예를 들어 미국의 남북 전쟁을 의미하는 단어 The Civil War를 단순히 시민 전쟁이라고 번역하는가 하면 어린이 대상 미디어를 설명하는 부분이라 그 맥락상 건전한 프로젝트라고 해석해야 할 사운드 프로젝트를 말 그대로 사운드 프로젝트로 번역을 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공동 번역에 참여한 교수에 따르면 이 공동 역자들이 각자 목차를 나눠서 번역을 맡았고 여러 사람이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김건희 씨가 어떤 부분을 맡았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네. 번역을 한다는 것은 일단은 읽는 분들, 독자분들이 알기 쉽게 풀어주는 게 일단 제일 원칙일 텐데 일단은 남북전쟁을 그냥 시민전쟁 그리고 영어도 무성의하게 지금 풀었다는 의혹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직접 해명을 한 게 있습니다. 육성으로 그걸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했고 그때는 또 할 일이 너무 많고 그냥 좀 그래서 네네. 너무너무 많았어요. 강의 나가랴 뭐 박사 나가랴 뭐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이 했어가지고 많이 네네. 부족했을 거예요. 그때 뭐 실력도 많이 모자르고 뭐 그러니까 네네. 뭐 미흡할 수 있고 그런 건데 뭐 그거 지금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번역이 잘못됐으면은 이제 독자분들이 안 사보시고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저한테 지금 물어봐서 어떻게 뭐 없잖아요. 다시 과거를 되돌릴 수도 없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권상희 평론가님. 김건희 씨가 인터뷰를 본인이 직접 자처해서 하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선대위에서 김건희 씨 인터뷰 관련해서 관리하는 팀이 구성이 안 된 건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인터뷰 내용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성의가 없게 들리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본인이 번역 잘못된 거 인정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인정하는 자세가 이 말에서 뉘앙스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죄송하다는 느낌이 담겨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과거의 일이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의 일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지난 일요일 날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이와 관련된 사과는 아니었어요. 일단 그리고 지금 문제인 게 독자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는데 독자는 이 책이 잘못된 책이야 잘된 책이야 판단하지 않아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책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책에 대한 저자를 믿고 그 책을 구입하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할 것도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저 책이 여러 대학의 디지털 미디어 계열 학과에서 전공 서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잘못이 있다면 이 전공 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바로잡겠다. 이런 정도의 발언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언론과의 인터뷰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합니다. 근데 김건희 씨가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지금 전문적인 이 태도나 이 언변이 지금 준비가 돼 있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은 선대위에서 나서서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이 인터뷰는 전화 인터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시점이 지난 24일이었습니다. 24일. 그러면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김건희 씨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이 있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김건희 씨는 당시에 이 보도가 나가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해당 매체는 김건희 씨의 대국민 사과가 있은 후에 아마 내부 회의를 했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이 인터뷰 내용을 공개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섰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인터뷰가 늦게나마 공개가 됐습니다. 24일 날 이루어진 인터뷰인데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인터뷰라는 걸 참조하시고 들어보시길 바래요. 그럽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는 이 전화 인터뷰에서 앞으로 공개 활동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했어요. 관련해서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계획은 있으신 거죠? 네, 계획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지금 이제 봐야 돼요. 아예 안 나오면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겠죠. 제가 지금 거의 악마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안 나오면 제일 좋아하시겠죠. 일단 보세요. 안진용 기자님, 우리가 일단 언뜻 드는 생각은 지금 김건희 씨 물론 전화 인터뷰라는 게 비교적 또 대면 인터뷰가 아니기 때문에 편한 상황에서 말을 한다고 그런 건 생각은 돼요. 엊그제 기자회견 때 말투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어제도. 네, 이게 시간 순서를 봐야 되는데 그 공식 인터뷰 전에 나눠졌던 인터뷰였잖아요. 네. 그리고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보면은 상대가 혹시 김건희 씨와 어떤 관계성이 있는 취재진인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조금 더 편하게 말투를 하고 있지만은 이 사안 자체는 개인사라기보다는요, 이 대선 후보의 아내의 자격을 두고서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그 안에서 얘기를 할 때는 조금 더 감정은 자제를 하고 본인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대답을 할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기적으로 이미 사과를 한 후에 이 인터뷰가 공개가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저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저런 감정을 드러내고 싶은데 공식 인터뷰에서는 이걸 참는 게 아니냐라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빚어지게 된 겁니다. 네. 계획, 공식적으로 이 대선 운동 기간에 공식 석상에 나올 계획이 있냐고 질문을 하니까 나오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라고 기자가 묻습니다. PD가 묻습니다. 정확히는요.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아리송합니다. 그리고 아예 안 나오면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겠죠. 뭔가 본인이 지금 자신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을 지금 안다는 거잖아요, 분위기를. 그러면서 이 다음 말을 합니다. 최재문 교수님. 예. 제가 지금 거의 악마화돼 있잖아요. 아예 안 나오면 제일 좋아하시겠죠. 악마화라는 그 행간의 의미, 지금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던 걸까요? 김건희 씨는 악마화?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악마화라는 표현을 쓴 것은 본인이 너무 억울하게 지금 과도한 어떤 비판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실제 잘못하거나 뭔가 네. 해왔던 행적보다 더 과도하게 비난받고 있다. 지금 그런 의미입니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악마화라는 게 그런 표현이잖아요. 악마화는
그야말로 뭐 그냥 너무 과도하게 표현할 때 악마를 시킨다고 얘기하는 뭐 거거든요. 비슷한 표현 마녀사냥 그런 거예요. 거죠. 네, 그런 표현으로 들려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잘못 보고 계시는 거예요, 김건희 씨가 지금. 국민들이 김건희 씨한테 해서 지금 실망하는 부분은 허위로 여러 가지 경력이든 이력이든 지금 번역 문제도 나왔지만 어제는 또 석사학위 논문의 표절 문제도 나왔어요.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과도 하지 않고 어제 물론 그 포괄적인 사과를 했죠. 나와서 포괄적인 사과를 했는데 그것도 허위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선대위 관계자들이 나와서 7가지에서 문제는 인정을 했는데 그것도 과장이지 허위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장도 허위한 부분인 것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본인한테 보여주는 이러한 반응을 상당히 좀 뭐랄까요? 본인 생각에는 너무 과도하다. 뭐 그 정도 할 수 있지. 뭐 예컨대 저건 제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판단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아니 좀 부풀려서 좀 돋보이려고 한 건데 그걸 이렇게까지 비난을 받아야 될 문제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본인은 상당히 아까 지금 뭐 YTN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봐도 사실은 좀 억울하다 이런 표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 했던 일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고 본인이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왜 문제가 되느냐 네. 이런 식의 본인의 생각들을 몇 번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한 걸 보면 네. 아무래도 본인은 그 본인이 했던 일보다 좀 더 과도하게 국민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억울함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 악마라는 표현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씨는 이 인터뷰에서 해당 인터뷰에서요. 자신의 관련된 의혹 관련해서 언론의 보도 행태 그리고 이른바 검증이라는 차원에서의 민주당 측 공세 등등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 듯한 그런 목소리를 보였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네네. 사람이 말하면 맥락을 끊고 딱 그 부분만 하면은 얼마나 이게 네네네. 악의적이에요. 제가 악의적인 걸 너무 많이 당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면 좋으신데 제가 부족한 건데 어떡하겠어요. 제가 뭐 부족한 건 제가 제 평가를 받으면 되는 거니까 공적인 관심사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 옛날에 제가 결혼도 전에 이거는 많은 공적인 관심사는 아닐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공직의 아내가 돼서 그런 거지 제가 학생 시절에 그냥 너무나 나이도 그때는 어렸고 네. 상당히 공격적 또는 격앙된 목소리라는 게 제일 적절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전화 인터뷰상은 상당히 자신의 의혹 보도 행태에 대해서, 언론 보도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격앙된 목소리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내가 능력 부족한 건데 어떻게 했느냐, 이게 과거지사다, 이런 점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인터뷰 24일 날 있었던 인터뷰 내용을 들으면 26일 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오후 3시에 전격적으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했던 그 내용과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고 다른 내용이에요. 그때 사과했던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을 향한 남편의 뜻에 제가 얼룩이 될까 늘 조마조마합니다.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방금 보신 26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때의 발언 내용이나 답변 분위기, 말하는 분위기 어투, 이것과 한 매체와의 지난 24일 있었던 발언의 분위기 사뭇 다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용을 보면 24일에 있었던 전화 인터뷰 내용을 보면 상당히 억울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격앙된 표현을 많이 썼는데 사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윤 후보에게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쌓아주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부적절했다고 보이고요. 뭐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화 인터뷰 그리고 YTN하고 인터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YTN하고 전화 인터뷰를 한번 가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화로 통화하다 보니 뭔가 조금은 편한 상태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 감정 컨트롤을 제대로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실 공식적인 사과 이 해명 자리 같은 경우는 온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자리에서 많은 카메라 프레쉬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긴장도라는 게 YTN 전화 인터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지금 기자회견과 너무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연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상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본인이 인터뷰에 능하지 않다는 건 본인도 알고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아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대응 자체는 김건희 씨가 직접 하는 건 저는 마땅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공보 라인이 아주 탄탄하게 구축돼 있잖아요. 김혜경 씨에게 직접 기자가 질문할 수도 없습니다. 사전 질문지를 제출해야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에서도 이 정도의 준비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구설수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그걸 여쭤보려 했는데 보세요. 제 질문을 시청자분들이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있는 사실을 숨기고 가리라는 게 아니라 권상희 평론가님, 국민의힘에는 지금 공보단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선 후보의 배우자의 이 관리를 이렇게 안 합니까? 그냥 언론사가 직접적으로 전화해서 의견 들어보고 그게 여과 없이 그냥 언론에 방송되고 지금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국민의힘 측에서는 어제 이게 YTN 보도가 나온다는 게 상당히 당혹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26일 날 김건희 씨가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했을 때 내부적으로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 아, 일단 이 정도 선방했다. 분위기 진정성 있게 사과하면서 뭔가 분위기 전환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도 얘기가 흘러나왔다면서. 근데 이게 이 보도가 나오면서 다시 한순간 뒤집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공보단이 있긴 있는 겁니까? 글쎄요, 공보단장이 바뀌기는 했죠. 조수진 의원에서 김은혜 의원으로 바뀌기는 했는데 공보단의 역할이 어떤 건지 저도 사실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24일 날 김건희 씨가 또다시 인터뷰를 했을 것이라고 전혀 상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보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민의힘 이 공보 라인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사과 발표도 본인이 직접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본인이 직접 하도록 그냥 선대위에서 놔둔 것은 제가 볼 때는 여의도 문법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차단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의도 문법이 그대로 이제 적용된 사과문 같은 경우는 국민들에게 뭔가 큰 울림 같은 걸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본인의 입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전달할 수 있게 그냥 둔 것이 아닌가 싶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보단이 또는 이 선대위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과문 조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거진 문제들도 여러 가지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직접 이 언론을 상대하면서 득보다는 지금 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공보단 구축, 뭐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지금 전권을 쥐고 어느 정도 지금 정권을 갖고 지금 선대위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지 네.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김건희 씨가 본인 개인적으로 취재진을 응대하는 것은 선대위 차원에서 자제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청자분들이 봐도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 그걸 떠나서 이 민주당 쪽의 대응과 상당히 다르잖아요. 지금 권상희 평론가님 말씀처럼 김혜경 씨의 단독 인터뷰는 그 어떤 언론에서도 안 나와요. 다 이 이재명 후보가 메타버스 타고 지방 갔을 때 유튜브 방송 하는 과정에서 이 전화 연결했을 때 그럴 때 뭐 전화 응대하는 그 정도 나오잖아요. 그런 인터뷰인데 지금 김건희 씨는 언론이 그냥 직접적으로 전화해서 의견을 듣고 그게 여과 없이 지금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앞서 이제 김건희 씨가 26일 날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한 내용 여러 가지 뭐 이미 내용은 익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온라인에서
내용 자체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영상이 빠르게 정말 순식간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날 검사라고 하기에 무서운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같은 옷을 입고 다녀도 자신감이 넘치고 후배들에게 마음껏 베풀 줄 아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자, 안지윤 기자님, 이 노래 누구나 정말 많은 국민들이 아는 뭐 국민 음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그 노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신승훈 씨가 부른 노래 I Believe인데 네. 이 노래가 영화 엽기적인 그녀의 삽입곡입니다. 아하. 그 대국민 사과 영상에 이 음악을 붙인 편집 영상이 무려 120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왜 이 영상에 이 노래를 붙였는지 맥락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노래는요, 이 영화를 보신 분들 알겠지만 주인공 남녀가 서로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드러내는 장면마다 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대국민 사과 자리는요, 그동안 김건희 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좀 더 이성적인 어떤 해명을 요구하는 자리였다고 많은 이들이 생각을 할 텐데 결국은 이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개인사를 언급함으로 인해서 감성에 호소하고 논란의 핵심은 피해갔다는 것을 비판적으로 만든 영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잔잔한 음악을 배경으로 깐 게 언뜻 보면 뭔가 좀 미화하고 그런 걸로 느끼겠지만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쉽게 말하면 돌려까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시쳇말로. 그런데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I Believe 작곡가, 원작자, 작곡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곡을 그냥 쓰게 놔둬요, 허지원 변호사님? 사실은 음악도 저작물이죠, 당연히. 네. 그래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고 저작자의 동의 없이 이렇게 함부로 영상에 삽입해서 사용해서 배포하고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위법한 행동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작곡한 사람이 김형석 씨인데 김형석 씨가요, 영상을 소개한 SNS 이용자에게 저작권 사용을 허합니다라고 댓글을 달았어요. 어허. 이 댓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이기는 합니다. 네. 어쨌든 이 김형석 씨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로 굉장히 잘 알려진 인물이에요. 아, 그래요?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헌정곡 미스터 프레지던트를 작곡하기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아하. 어쨌든 그런 김영석 씨가 이 원래 저작권은 작곡자한테 있잖아요, 작곡가한테. 그런데 이 노래의 사용을 허합니다라고 했어요. 일단 뭐 저작권 논란은 피하겠지만 저 영상이 지금 120만 뷰가 넘는 그 정도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저희가 그런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26일 날 있었던 기자회견, 거기서 김건희 씨는 굉장히 뭐랄까요, 보기에 따라서는 침울 또는 침통, 차분 그런 어조로 시종 시선은 내리깔고 지그시 내리깔고 이 써온 입장문을 읽었잖아요, 기자회견문을. 그런데 김건희 씨의 그날 이 모습이 평소 모습과는 완전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성에 호소할 것이고 굉장히 그 얌전한 사람처럼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을 벗어나지 않더군요. 위원장님께서 아신다면서요, 김건희 씨를? 예, 잘 압니다. 옛날부터 이분이 원래 그 전시 기획을 했던 큐레이터, 분입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예. 굉장히 기획력, 연출력, 그다음에 연기력 이런 것이 남들보다 굉장히 차별화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기력 말씀하셨는데 연기였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굉장히 얌전한 분처럼 나오셨잖아요. 예. 제가 아는 분은 그렇진 않습니다. 평상시에 말씀하시는 습관도 그렇게 얌전하게 말씀하시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위원장의 얘기는 한마디로 26일 날 김건희 씨의 사과 때의 모습은 어느 정도 또는 다분히 연출된 모습이다, 그런 겁니까? 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뭐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이 사과하러 나온 상황인데
거기서 그렇다고 발랄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에 맞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박영선 전 장관의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냥 해석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건 박영선 전 장관 얘기한 건 아니지만요. 뭔가 진정한 사과보다는 겉으로 사과하는 모습만 보여준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비교해 보면 평상시에 하는 톤이야 당연히 다르겠죠. 그게 이제 아까 YTN과의 인터뷰에서 나왔던 그런 이제 어떤 스타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저 자리는 일단 카메라도 엄청나게 많이 와 있고 국민들이 모두 다 시선을 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기서는 저런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건 진정성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얼마나 국민들에게 저게 진정성 있게 다가갔느냐 그 문제인데 그 부분이 많은 부분 지금 진정성보다는 조금 이게 그냥 그 보여주기식 아니냐 이런 의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 그 영상에 음악 붙여진 것도 그런 의도로 지금 퍼날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남편 얘기를 그렇게 왜 많이 하냐. 남편이란 말을 13번 했거든요. 그래요? 사과 문제 안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 볼 때는 국민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상당히 좀 비판적인 어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정말 김건희 씨 논란이 완전히 일단락될 수 있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는 되지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대책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상희 평론가님이 보실 때는 박영선 위원장의 이 지적 그냥 드는 생각은 또 사과는 사과로 봐줄 수 있잖아요. 평소 알던 모습하고 다르다고 이걸 연출 또는 뭐 평소에 기획에 능하다고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연기다.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또? 사과를 그렇게까지 폄하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과의 타이밍 자체는 늦기는 늦었어요. 근데 김건희 씨가 늦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뭐 제가 옹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반인이잖아요. 뭐 대선 후보의 아내이기는 하지만 카메라나 취재진이 익숙하지는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내놔야만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사과가 되고 남편의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마 26일로 시점을 정하고 사과를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저 상황에서 뭐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인 성격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뭐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정치인들이 어떤 일에 잘못됐을 때 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한 다음에 눈물 보이면 또 상대방 측에서 막 맹공하잖아요. 뭐 거짓된 눈물이다 뭐다 하는데 그건 본인만 아는 거잖아요. 근데 진정으로 사과했는데 왜 몰라줘 하는 거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사과는 또 사과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공개 행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당시 기자회견에 있었을 때 뭐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저께 발언과 오늘 방송기자클럽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저와 제 그 아내의 관계는 저나 제 아내가 서로에게 뭐를 강요하고 권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치는 제가 하는 것이고 또 제 집사람은 제 처는 자기 일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도 뭐 강요하거나 권할 생각은 없습니다. 언뜻 들으면 액면 그대로 들으면 부부지간이지만 서로에 대한 이 개인적인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고 뭐 허용해준다 이렇게 들리지만 권상희 평론가님 시기가 시기만큼 대선 기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뒤집어 보면 리스크가 상존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위험성이. 일단 저 발언으로 미뤄봤을 때 김건희 씨가 이 선거운동 등판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함께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들리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김건희 씨가 등판했을 경우에 득과 실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어요. 뭐 득이라는 건 민주당의 공세가 조금 잦아질 수 있겠죠. 왜 등판 안 하느냐. 여기서 공세가 시작된 거니까요. 그런데 실이라 한다면 지금 여전히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문 표절 의혹이라든지 뭐 아까 서적
잘못 그렇죠. 이렇게 해석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뭔가 지금 사과가 사과로서 끝맺음이 지어지려면 이후에 또 다른 의혹이 나오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만약에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네. 선거운동 기간에 등판하는 것이 윤 후보에게는 득보다는 실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김건희 씨 의혹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요. 앞서 들으신 것처럼 김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 관련 이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는데 혹자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최근 국민의힘 선대위가 이미 배가 산으로 간 지경이다. 근데 이 배가 산 위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답니다. 어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했어요. 뭐라고 지금 상황을 진단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울산 내려가고 했을 때 심지어 이 대표하고 좀 서로 언쟁을 했던 조수진 의원까지도 적극적으로 울산까지 가셔서 모시고 와야 된다.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분위기가. 그때보다는 훨씬 더 좀 차가운 분위기입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번이 지쳤습니까? 아니고 두 번째고. 예. 그러니까 후보가 안 보이고 계속 무슨 불협화음만 보이는 그런 당이 돼버렸죠. 예. 지금 얘기만 들어봐도 안진용 기자님, 지난번 당무를 거부하고 나흘간 이 자맹을 하고 울산 내려갔던 그때와는 분위기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분위기가 그때만 해도 이준석 대표가 무언가 의중을 갖고서는 행동이겠지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지금은 당내 분위기는 이 대표를 그리 곱게 보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이와 관련해 김종인 위원장도 오늘 한 조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네.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네. 당의 최고 책임자인 이준석 대표가 참을성이 있었다면 선대위직 사퇴 등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상사라는 표현을 썼네요. 네, 맞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불상사로 규정을 했고 또 이준석 대표가 참을성이 있었다면 이 얘기는 참을성이 없었다라고 또 규정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또한 이번 대선에는 윤 후보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도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불러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준석 대표였잖아요. 그런 네. 상황에서 이런 불상사를 만든 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권상희 평론가님 이거 김종인 위원장의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가 한 최후 통첩 메시지예요. 이거 상당히 메시지가 강합니다. 강한 메시지가 나올 때가 사실 저는 지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직 내려놓겠다. 그 기자회견 한 것만으로도 모든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던진 건데 뭐 선대위에 문제가 불거졌다라는 뭐 구체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던진 행위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나면 자중했어야죠. 근데 선대위에서 직을 내려놓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 언론사와 인터뷰하고 방송 출연하고 이러면서 당내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전혀 볼 수 없었던 리더의 모습이에요. 뭐 헌정사상 최초의 30대 당대표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헌정사상 초유의 당대표의 모습을 계속 언론을 통해서 비췄거든요. 이게 결국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국면 아닙니까? 아하. 거기에도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리스크에 대한 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 뉴스파이터 끝나고 이어지는 뉴스와이드 오늘 나옵니다. 꼭 한번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당 중진들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뿐 아니라 당 중진들도 지금 분위기가 이준석 대표를 향한 분위기가 곱지가 않아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문제를 충분히 안에서 소통할 문제를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서 소위 직접 대화가 가능한데 마치 간접 대화하듯이 하는 거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만 이야기거리가 생겨서 좋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선대위의 좋은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사람이 벼락 출세를 하다 보면 객관적으로 상황을 못 보는 경우가 생기나 봐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입사하면서부터 이사 직급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사 직급으로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기초가 약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국어 표현에요. 점층법이란 게 있잖아요.
점점 강도가 커지는 거예요. 임태희 본부장 얘기, 김용남 전 의원 얘기.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강한 표현도 있었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박선배 변호사님. 예. 삼성중진 김태현 의원이 어제 오전 SNS에 글을 남겼는데 그 수위가 상당히 셉니다. 당대표 자리 평론가처럼 행동하는 자리가 아니라 무한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다. 철딱선이 없고 오만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인생 정치 선배로서 충원드린다. 비단 주머니 운운하며 제갈량 노릇 그만하고 자기만 옳다는 오만에서 빨리 벗어나시라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거 셉니다. 허주현 변호사님, 이준석 대표가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는데요. 맞습니다. 이 대표의 최근 행보가 사실 당내 갈등을 부추긴다는 내부의 어떤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비판과 비난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되는 지점이죠. 특히 나이 어린 당 대표라고 해서 철딱선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인신공격성 비난을 이 대표 측에서는 당연히 참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이러니 틀딱 꼰대 소리를 듣는 것이라면서 김 의원을 또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어요. 이 틀딱이라는 표현도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틀니를 딱딱거린다라는 말로 나이를 빌미 삼아서 젊은 사람들을 훈계하거나 뭐 공공장소에서 예절을 지키지 않는 그런 노년층을 굉장히 비하하는 저속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한 어떤 대응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김철근 정무실장은 이 말씀을 가려서 해야 되지 않냐, 망발을 즉각 사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야, 이 하다하다 참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보세요. 중진 의원이 당대표를 향해서 철딱서니 이렇게 공격하니까 거기 또 당대표 측근은 그 중진 의원을 향해 틀딱꼰대 뭐 운율을 맞춰서 철딱 뭐 운율을 맞춰요 또? 그러니까요. 저건 거의 막말에 가까운 얘기죠,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저 상황이 윤석열 후보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니 이게 외부에 있는 상대하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내부에서 싸우고 총질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저런 모습은 절대로 선거에 도움이 안 돼요. 저는 뭐 이 사안이 어떻게 결말을 날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대표 뭐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저는 근본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로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할 거냐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 접근해야 돼요. 이게 그냥 지금 뭐 김태흠 의원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뭐 철딱선이 없다고 치부하면서 나가도 된다, 뭐 그만둬라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과연 대선에서 유리할까요? 그런 부분은 정치적 계산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네.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가 하는 행동이 조금 부족하고 또는 뭐 마음에 안 들어도 대선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이준석 대표가 그만두고 나갔을 때 이준석 대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분은 제가 볼 때 그만두고 나간다 하더라도요. 방송 출연 계속 할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랬을 때 윤석열 후보한테 도움이 될 거냐 하는 부분을 깊이 고민해야 된다. 네. 이 문제를 빨리 봉합하지 않으면 이게 정말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김건희 씨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은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당내에서 갈등이 심하고 대표와 후보 간에 이런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요.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 어떤 형태든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제가 봉합이 되지 않으면 엄청난 또 손해가 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오죽 답답하다 보니까 초선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를 찾아갔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초선 의원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 국민의힘 초선 의원 6명이 오늘 오전 이준석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30분 정도 면담 과정에서 이 당내 갈등 상황에 대한 자중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 전날 초선 의총에서 나왔던 일부의 이 대표 사퇴 여론도 있는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하, 대표 사퇴 여론도 지금 나오고 있답니다. 어떤 얘기를 나누는가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진실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대표님께서 우리 초선 의원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는 방향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면 내일 중으로 직접 소통을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혹시 이준석 대표 뭐 사퇴 의사가 있었다 이런 그런 것까지 다 가감없이 다 전달했습니다. 네네.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어제 의총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필요하면은 무제한 토론을 해서더라도 우리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 해소하고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일부 초선들이 뭐 대표성을 띄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당대표실 가서 면담을 했고요. 당내 여론, 대표 물러나란 여론도 있답니다라고 그 여론도 가감없이 전달했고요. 이 얘기를 들은 이준석 대표, 뭐 심경도 복잡할 거예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퇴 이야기까지 나오고 이것이 보도가 되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우리 초선 의원들이 당의 절반이 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보면 정책적으로 이념적으로 스펙트럼 다양하고 이런 사안을 겪었을 때 스펙트럼 다양한 것이지 네. 뭐 그게 어떤 주류적인 의견이 있다 듣진 않았습니다. 혹시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나왔던 뭐 사퇴 언급 발언이 내일도 나온다면 혹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그런 게 설마 나오겠습니까? 그거는 안 나오리라 예상하십니까? 그거는 네. 초선 의원들 중에서도 일부 굉장히 좀 성급하신 분들이 하신 말씀을 알고 있고 네, 그런 게 도움 안 된다는 거는 당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설마 사퇴 요구가 나올까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좀 적잖이 당황했을까요? 권상희 평론가님.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뭐 지금 굉장히 일부 성급하신 분들이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건 당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알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근데 본인이 그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선대위직을 박차고 나온 결정은 성급한 게 아니었는지, 그리고 당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그걸 생각했을 때 이게 도움이 되는 일이었는지 자문자답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불협화음의 원인이 지금 됐거든요. 이준석 네. 대표가. 불협화음을 조절하는 컨트롤러의 역할을 하는 게 당대표고요. 네. 그리고 본인이 당대표, 30대 당대표를 지지자들이 밀어줬을 때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고 또 가장 이 정권 교체를 위한 당대표를 밀어준 거 아닙니까?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이준석 대표에게 당대표를 시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지자들이. 그 부분을 이준석 대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사퇴 의견,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 것도 본인은 적잖이 당황을 했겠지만 뭐 당원 게시판 보십시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사퇴 의견들 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허주현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 가장 답답한 사람은 누굽니까? 당연히 윤석열 후보겠죠. 사실 이런 선거 운동에서 가장 주인공이 돼야 되는 것은 대선 후보인 윤석열이잖아요. 그 꽃으로 비유를 하자면 꽃송이는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가 돼야 되는 거고, 당원들이나 뭐 선대위 구성원들은 그 꽃잎처럼 이 꽃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의 방향이나 공약이 가장 잘 돋보이고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사실 뉴스를 보면은 계속 당내 어떤 갈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어제 또 김병주 위원장이 뉴스와이드,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을 해서 정책을 조금씩 발표를 해도 기자들이 모른다, 이슈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윤석열 후보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도 제3자적 평론가가 돼서는 곤란하다. 당 공식 결정을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경고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을 하고 발언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누가 봐도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메시지로 보이는데, 그랬었죠. 우리도 그렇게 해석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인식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요? 어제 저녁 라디오 인터뷰에서 네.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지칭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해왔다, 이렇게 허허. 얘기를 했고, 김종인 위원장의 경고도 본인을 향한 것이 아니다. 선대위 회의가 끝날 때마다 내 방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간다고 말하면서 뭔가 소통에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였는데, 이 대표의 이런 상황 인식이 올바른 인식인지 내부 사정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이지만 외부에서 지켜보는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의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야, 이것도 상당히 의아한 상황인데 희한한 상황이에요. 얘기를 한 다음에 최진봉 교수님 사람 보내서 그거 이준석 대표 겨냥한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 잘 전해드려. 지금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들리네요. 근데 저는 이건 누가 봐도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한 말이에요.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많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요, 가장 많이 방송에 출연해서 국민의힘 관계자 중에 가장 많은 발언을 쏟아내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준석 대표. 그것도 당에 쓴소리 많이 하고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에서 엄청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제 뭐 평론가적 이게 대선 안 된다든지 아니면 뭐 그 선거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의 그 방송 출연이나 이런 부분들을 겨냥해서 했던 말로 이해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럼 왜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그러면 다른 사람 통해서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 아니라고 얘기했다. 물론 중간에 그런 얘기 할 수는 있겠죠. 왜?
파국으로 가면 안 돼요, 서로가. 지금 보세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요. 본인이 대표 그만두는 상황까지 가보세요. 본인의 정치 생명은 괜찮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만약에 그리고 대선에서 만약에 패배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책임을 이준석 대표가 전혀 안 지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물론 후보가 가장 많은 책임을 지는 거지만 만약의 경우에 제가 지금 만약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패했을 경우에 이준석 대표는 책임이 없냐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책임 안 묻겠습니까? 또 국민의힘에서 이거 가만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파국으로 가는 건 막고 싶은 거예요. 이게 결국 더 확대돼 가지고 본인에 대한 어떤 그 사퇴라든지 아니면 물러나라고 하는 여론이 더 비등해지고 또 국민의힘의 많은 사람들이 본인에서 비판과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을 피하겠다는 걸로 보여지고 이런 말을 전했다는 사람도 어찌 보면 그 상황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양측 다 이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하기 원하는 것이지 이게 파국으로 가서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공멸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가 어느 정도 좀 그 중재를 하려는 스스로가 중재를 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있었던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 관련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평가적 입장에 서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우리 입장에 다 되자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을 거명한 것이 아니고 서로 쓴소리하고 건의해야 될 얘기와 또 공개적으로 할 얘기를 좀 명확하게 좀 가려줬으면 하는 제 바람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이준석 대표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역할 잘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단은 앞서 최진범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맥락 같아요. 지금 진화하고 있습니다. 더 파국을 막고 있습니다. 파국으로 번지는 것을.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런 가운데서 이준석 대표를 엄호 두둔하고 나선 사람이 있다면서요. 허주연 변호사님. 맞습니다. 당내 3선 의원이기도 하고 이 대표와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해왔던 하태경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는 글을 SNS에 남겼어요. 최근에 당내 일각에서 이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를 죽이면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당내 기류가 있는데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캠프의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수정, 또 신지의 영입 같은 어설픈 젠더 갈등 봉합책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반게임 및 청년 인사 영입, 민지야 부탁해 같은 청년 감수성 흉내내기로 배가 오히려 산으로 가는 형국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지 이 압도적 승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캠프의 잘못된 2030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 이준석 죽이기에만 매몰된다고 하면 청년 지지율이 오히려 더 떨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 그리고 신지혜 수석 부위원장 이 두 사람 공통점이 이준석 대표가 영입 반대했던 인물이잖아요. 이 얘기 나온 김에요. 국민의힘에서 또 한 명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심기가 좋지 않을 만한 인물을 또 영입했어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중앙선대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경희대학교 김민전 교수를 임명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끝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알았고 오늘 아침에 반대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했던 발언들의 궤를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의견을 말한 부분이라든지 여성 할당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 조율이 당이랑 되었는지가 이제 궁금한 것이고 저는 어차피 이 공동선대위원장 임명은 후보가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반대 의견을 남겨달라 하고 이제 협의 절차를 마친 겁니다. 아예 분명하게 자신은 반대한다, 반대 의견을 냈다라고 밝히고 있네요, 권상현 평론가님. 일단 뭐 사이로 총선과 관련해서 김민전 교수가 이제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면서 진상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유튜브 채널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할당제와 관련해서도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반대 입장이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기는 합니다만 여성 할당제 반대가 국민의힘의 이 공통된 기조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주장이고요. 본인의 주장과 반하는 인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영입 반대를 외치기에는 본인이 그렇다면 반대하는 이유를 제대로 설득해볼 노력은 하지 않았나. 저는 그 노력을 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기서 드는 궁금증은요. 그럼 박성배 변호사님, 이준석 대표가 반대의 뜻을 표명한 영입 인사가 늘고 있는, 계속 늘고 있어요. 이거는 이 대목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그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수정 교수, 신지혜 대표는 이 대표가 상임 선대위원장 재직 시에 영입된 인물입니다. 이때에도 이 대표의 의견은 선대 여러 구성원들 의견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의사결정은 후보가 하거나 후보의 위임을 받은 각 선대위 조직이 해왔습니다. 반면에 김민정 교수는 이 대표가 선대위 직책에서 물러난 뒤에 영입된 인물입니다. 이제는 이 대표가 선대위 인선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더 어려운 입장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김민정 교수 영입을 두고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것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최진만 교수님. 왜냐하면 이제 김민정 교수가 사실은 안철수 대표하고 좀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한 경우도 한때 많이 그랬었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철수 지금 후보죠.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김민정 교수를 영입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왜냐면 트로이의 목마 뭐 이런 거예요. 뭐 이제 트로이의 목마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중간자적 역할을 해서 두 사람이 좀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요. 지지율로 보더라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결론적으로 간다면 마지막에 거의 박빙의 승부가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는데 그랬을 때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사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필요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단일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을 김민정 교수를 통해 좀 더 상세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2012년 대선 때 안철수 후보 정치혁신 포럼에 참여를 했었고 김민정 교수가 2017년 대선에서는 안철수 후보 선대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는 게 아닌가 하는 정치적 해석도 있습니다. 일단 해석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박근혜 전 대통령 엊그제 사면 소식에 많은 이 분들이 여러 반응을 보였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 물론 그때 입장을 냈습니다. 근데 오늘 또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혀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공직자로서 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또 정서적으로는 대단히 미안한 그런 마음을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지금 건강 회복이 우선인 상황에서 제가 그분을 뵙겠다고 찾아가는 것이 우리 박 대통령의 그 건강 회복에 과연 바람직하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속한 그 건강 회복을 바랄 뿐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함.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마음은 있습니까? 최진봉 교수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보수 진영에서는 물론 두 분 다 사면을 요구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됐는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이 상황이 결국 그렇게 좋은 상황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쨌든 처벌을 받는데 중요한 수사팀장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감에 대한 추궁이 있었을 때 본인이 어떻게 넘어갈 거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두 분이 함께 사면이 되면 그분이 어느 정도 좀 상쇄될 수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상당히 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 전 대통령 사면으로 윤석열 후보가 직격탄을 맞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병명이 밝혀졌다.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는 책임이 있잖아요. 우선 첫째, 45년 구형을 때렸잖아요. 두 번째는 형집행정지를 2번 거부했어요. 그때도 대통령의 몸 상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몸 상태가 이래 될 상황의 원인도 윤석열의 형집행정지 2번을 거부한 데서도 따를 수 있다 이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박 전 대통령 사면이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계속해서 뒷말 나오고 있는데 그런가 하면 이 상황을 미리 예상한 사람도 있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입니다. 지난 1월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하려면 미끼가 있어야 된다면서 이석기 사면하고 한명숙도 복권하라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당시에는 지나가는 말처럼 들렸는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가시화가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다시 허경영의 예언이 맞았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대선 전국에 이러저러한 얘기까지 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